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도 역시 체포영장 집행 상황 좀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본방 끝내면서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속보가 들어왔다. 동시에 차량 석 대가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관저 안으로 들어갔던 차량 가운데 2대가 빠져나왔고 관저 앞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빠져나온 이 차량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지금 이동을 한 건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검거했는지 안 했는지도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관저 바로 앞 철문은 다시 닫힌 이런 상황인데요. 자, 두 분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께 좀 먼저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되게 착잡한 심정으로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가능성을 추정을 한다면은 대통령께서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재현되는 거나 네. 또는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일파만파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고민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결심을 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 일단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약간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는 제 기억에 3차 저지선 앞에 경호관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네.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 그 대통령 탑승 여부는 아마 곧 확인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 아마 이제 두 가지 경로일 텐데 공수처에서 발표가 있거나 네. 그 또는 저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병력 철수라든지 그렇죠. 정리 분위기가 되면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지금 속보 예. 석동훈 석동훈 변호사가 밝혔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저 석동훈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까 그 빠져나간 차량 2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지금 공수처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닙니까? 예. 이것도 약간 좀 잘못 전해지는 소식이라는 또 얘기도 밖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저거 근데 저 얘기는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석동현 변호사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체포 집행 자체를 그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상 그렇죠. 더 뭐 가장 큰 거는 이미 경호처 균열 얘기는 여러 차례 지금 여러 경우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경호처장이 그 자진 출두하면서 사의 표명한 게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전환점이었다고 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만큼 안에 분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호처장도 그랬겠는데 경호처장이 최근에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진술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좀 분리해달라. 그렇게까지 맞아요.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안에서 뭐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경호처 그 수뇌부들 간에. 그래서 그 강경파들을 설득을 못하니까 박 처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나와서 출두하는 걸로 그 1차 저지에 자기는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인간적 의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박종준 전 처장이 그러니까 출석하기 전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그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차량과 경호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내부 소통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면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들어갔던 차량이 경호처 차량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현장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맥은 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도 뭐 그거는 경호처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가 대통령의 이동선상에 있어서의 그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경호처의 업무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그 수사기관까지 이동하는 경로에서 경호처가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은 네. 뭐 저는 뭐 경호처로서는 그 정도 권한은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전개의 맥락으로 볼 때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이 여부가 좀 조만간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당초 예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전 2박 3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속도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경호처 직원들이 거의 지금 그 저지를 안 한 이 현상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혜진 의원님 진단은 어떠십니까? 이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불상사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잠깐만요, 의원님. 예. 죄송한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서 이거 좀 전해드리고요.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버스로 호송 중이라고 하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가 돼서 미니버스로 호송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 전해드리고요. 계속 이어가 주시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이제 일각의 분위기는 경호처가 그 최후까지 이 집행 영장 집행에 이게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러려면은 경호처 전체 조직이 이탈 없이 일사불란하게 그 한 700명 다 합하면 700명 가량 된다고 그러는데 700명 가량이 거의 대부분 네. 물리적 저지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경찰 병력이 1000명 이상 동원된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면 700명 가량 되는 조직이 다 나와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은 그 실행이 안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고. 네, 지금 또 상황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저의 문이 다시 열리고 차 한 대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서 2명이 하체해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좀 나왔었습니다. 저 차량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차량 한 대가 또 관저 철문이 열리고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저 안팎에서 뭔가 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저걸 마무리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상황, 그러니까 뭐 현장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호처 인력도 별로 안 보이고 경찰 이 집행 인력도 별로 안 보이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평화적으로 어쨌든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법에 의해서 직무 정지 상태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대상이죠. 끝까지 경호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호 업무란 건 대통령이 있는 곳이 경호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공수처에 가면 공수처에 가서 또 경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헌재로 가면 헌재로 또 가서 경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동도 경호처 차량을 이동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신병을 넘겨져 버리면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속보 들어오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동을 할 경우에 경호 차량에 호위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통 통제도 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황 철문이 또 다시 닫혔네요. 자, 어떻게 된 건지 현재로서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직은 경찰 쪽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관저 안에서의 상황이 뭔가 상당히 부산한데 지금 뭐 체포영장 집행이 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경찰발 지금 뉴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지 말고 요건 좀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 단계에 와서 어찌 보면 다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당초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자진
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체포영장으로 이렇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 몇 가지로 나쁜데 하나는 대내외적으로 망신스러운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한남동 주변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갈등이 극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그 사실은 그 정치 지도자가 조장하거나 또는 그 확대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작 자진 출두해서 그 자진 출두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수사기관하고 그 어떤 예우나 절차적인 협의를 할 수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포토라인에 쓰는 건 좀 그렇다든지. 그렇죠. 예. 그럼 뭐 비공개로 그 포토라인에 쓰지 않고 올라가서 조사받고 뭐 그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 없이 변호사도 그때는 선임하지 않았고 네. 아예 그 내란죄 관련된 수사 자체를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예,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를 안 받고 거부하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닌가.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호처 차량이 이제 그 출발하는 장면은 영상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그 과천 공수처로 경호처 선발대가 출발을 한 거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공수처로 이동을 하면 또 거기도 경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발대가 이제 출발한 것이다. 이런 지금은 소식도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조혜진 의원님 걔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계엄 해제된 직후에 바로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가 소집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긴급 체포를 압박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체포영장도 공수처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긴급 체포는 아예 법적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현행범이라든가 뭐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체포할 뜻이 이야기하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체포하면 바로 이제 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 시킬 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그 방문 조사라든가 이런 평화적인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저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법적으로 위법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주도하는 영장 집행을 받아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명분이라든지 합법성 이런 데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대통령이 체포돼서 구속되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근데 조사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서로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바로 영장 집행을 체포 구속을 전제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이거는 여론몰이 수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법에 범법에 낙인을 찍어놓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그 분위기로 그냥 가버릴 거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금되어 있으면 일단은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뭐 그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또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그 영장 집행에 응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그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방문 조사를 하든지 제3의 장소를 가든지 조사를 하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을 협상 중이다.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되는 것은 자진 출석이라고 하는 네 글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진 출석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영장에 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영장에 응해야 되는 거죠. 자진 출석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제일 좋은 거는 체포영장 발의되기 전에 사실은 뭐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협의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체포영장을 처음부터 공수처가 낸 게 아니라 자진 출석해서 그 조사 받으라고 세 차례나 소환했는데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을 하는 수 없이 신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영장을 청구했고 체포영장을 법원에서도 발부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발부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까지도 그 체포영장 집행 전에
그 비서실장이든 변호인을 통해서 네. 공수처에 협의를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주 상황이었으면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월화수 중에 3일 중에 협의하는 날짜로 출석하겠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렇게 강제 집행할 이유가 없었죠. 네. 어쨌든 자주 출석해도 월화수 중에 출석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자진 출석을 하려고 했으면 이미 지난주에 그 영장 집행 전에 공수처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늦은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어떤 참모 네.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자꾸 뭔가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나마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품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기회나 시간들을 네. 자꾸 격가지 같은 논쟁들,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이 권한이 있냐 없냐, 또는 뭐 더 나가서 뭐 이 영장이 정당하냐, 뭐 왜 그 법원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을 했냐 등등 이런 식의 이 격가지 논쟁에 하면서 본질적인 논쟁. 이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임해야 될 건가?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본안에 대해서 방어할 건가?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 예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했다면 전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혜진 의원님께도 동일한 질문. 지금 이 상황에서 자진 출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단어입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공수처 영장이 합법이라는 전제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실 입장은 그건 불법이라고 이제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합법이라는 전제로 합법이라고 전제했을 때 자진 출석이냐 아니냐는 이제 그 키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포기하게 되면 자진 출석을 받아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이 그 공수처까지 자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체포해 버리면 그 영장 집행이 되는 것이죠. 강제 체포가 되는 것인데. 뭐 형식적인 요건은 그럼 이런 게 있겠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뭐 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뭐 수갑을 채우는 어떤 절차적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굳이 수갑 포성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또 그건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긴 하지만 안 하더라도 그 절차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미란다 원칙 그 제기하고 그다음에 체포 사유 이야기하고 신병을 인도해가면 그게 이제 체포가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공수처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키를 잡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더라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해 버리면 그건 이제 체포가 되는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저는 이해하는 입장인데 계엄 자체는 이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계엄 그 조건에 있어 가지고 그 위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위헌 위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그것도 대통령 판단의 재량이 좀 일정 부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네. 그다음에 포고 대상이 국회는 포함이 안 되는데 국회를 포고 대상에 집어넣었다. 이런 것 때문에 헌법에 또는 개헌법에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그 이후에 다 불법이 돼버렸거든요. 그 모든 행위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머지는 다 합법이에요. 원래는 원래 그 헌법 그 요건에 맞게 또 그 개헌법 요건에 맞게 개헌을 실시했으면 나머지 다 합법인데 그 첫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냥 자동으로 불법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권한 없는 공수처가 권한 없는 영장 청구하고 권한 없이 발부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건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응해도 안 되고 자기들 동할 수도 없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불법이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윤곽금 변호사 이야기한 취지도 결국 그런 건데 결국 이게 공수가 바뀌게 되면은 나머지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지만 나머지 결국 그때 되면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다 불법이 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첫 단추가 불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계엄이 나머지 다 불법이 되듯이 알겠습니다. 그 체포영장도 시작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 불법이다라는 그 말도 이렇게 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조혜진 의원님 말씀 논리대로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변호인단이 그래서 법원의 문제 제기를 해서 기각됐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법률 그 재판이 열렸을 때 그 과정에서 증거 채취라든지
또는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얘기하면 유리할 수 있어요. 그 피의자 입장에선. 그러나 그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예를 들면 문제 제기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따질 문제지 영장을 일단은 법원이 내준 영장은 그 자체로는 합법적이거든요. 그 시기에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른 법원에서 본안 법원 논의했더니 이게 불법이더라라고 할 수,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할 명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수사기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공수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논쟁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우리가 검찰이 할 때도 직권남용 갖고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그 절차적 문제나 어떤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수본이 합수한 그 공조본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서 깔끔하기 위해서는 빨리 특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후에 아마 공소 과정이나 이런 것은 그 기소나 공소는 특검이 빨리 되면 특검에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그 불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응해버리면 그게 합법으로 이게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합법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뀌어버리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거부해버린 거다. 그리고 그게 기정사실화돼 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원에서도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거는 불법이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게 실익이 없다. 해서 그걸 사후에 불법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불법은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거 여기서 끊고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새벽에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또 그 관저 앞에서 가로막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이건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원들 생각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네. 거기다가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생각이 또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20여 명이 뭐 애당초보다는 좀 적은 숫자 아닙니까 오히려? 새벽 시간이니까 지난번에 이제 낮 시간이니까 많이 모였겠지만 네. 새벽 시간이니까 모이고 있는 중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론의 변화가 대통령실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 여론을 어차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먼저 조혜진 의원님이 여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래서 갤럽이나 그런 어떤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큰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걸 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대통령 수행평가가 한 40% 정도 나오고 물론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보수층 결집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있었어요. 근데 저만큼 상승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보수층들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다고 그래요.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트 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보수층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과표집됐다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좀 과표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 추세상으로 약간 오른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게 좀 여론조사 튀기 시작하기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거기에 착시 현상에 가려지면 정말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이 저는 여러 차례 그때 2017년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2017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열하면 안 되고 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러는데 그때 빠른 시일 내에 탄핵도 했고 만약 그때 저는 황교안 대표라는 다시 극우적 인물이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대표가 되고 총선을 치르지 않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속 장애 집회하면서 국민적 어떤 민생 문제나 이런 문제보다는 그냥 싸움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총선도 망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그 기회를 이번 기회에 착시 현상으로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다음에 내란 범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을 정당하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저는 정말 그 앞으로 더 큰 미래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이 22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적었죠. 지난번에 40명 나왔고 45명. 그 40명 넘게 나왔는데 그 어제부터 단톡방에서 독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2명밖에 안 나왔고 나와야 될 몇몇 사람들이 안 보여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난번 나왔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체포영장 집행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의 체증 자료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했느냐. 단순히 서 있다가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걸 터졌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어떤 몸싸움을 했으면 좀 경우는 다르겠죠.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공수처가 잠시 후 9시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브리핑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뭐 현장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국 브리핑을 예고한 게 아닐까. 일단 이런 추정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장에서는 뭐 설령 체포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공수처에서의 어떤 그 뭐 경호 정비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서 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유보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체포 절차는 끝났다. 이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포영장의 집행을 어디서 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까지 가서 하느냐, 예. 경호처가 해서 공수처에 가서 공수처 앞에서 네. 거기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하느냐 이 정도는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상의 상황은 종료가 됐다고 그러니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핑을 한다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그 서로 간에 양측이 네. 얘기가 끝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네. 조혜진 의원님도 어떻게 뭐 같은 추정이십니까? 예, 그렇게 뭐 그 결론은 비슷한데 좀 전에 이제 여론에 관해서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여론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여론이 이 한두 조사 기관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항목마다 거의 추세가 비슷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 계엄 내란죄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체포영장에 몰리고 있는 대통령인데 오히려 그 직후보다도 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거의 뭐 한 2배 이상 지지율이 올랐어요.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이 탄핵 찬성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 반대 지지율이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란죄냐 아니냐 부분에서 내란죄라는 그 지지율이 또 내려가고 아니라는 게 또 올라갔어요. 이건 하나의 그 여론이 여러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통령에 대해서 옛날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뭐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혹시 일부에서는 예. 그 여론의 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여론의 변화의 동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예. 그것이 일종의 상황적 요인.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의 거점 속에 이제 있고 그 관저 앞에 하나의 전선이 되면서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냐, 상황적 요인이 작동한 일시적 여론 반전이냐 아니면 추세적이냐. 이걸 갈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세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적인 거는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는 이야기고 전파는 될 수 있죠. 여론조사는 전국적인 것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고 구속 수감됐을 때 여론의 방향은 뭐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좀 기울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어떤 저 행동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론이 이제 오갈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여론의 변화의 흐름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는 실망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호적으로 다시 이제 전환하는 여론도 있지만은 이 흔히 말하는 이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네. 체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 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도 실망스럽지만 이재명은 더 절대 안 되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되면 집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여론이 이게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추세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신병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사라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속적으로 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후에도 거죠. 이 흐름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죠. 홍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제 제가 여론조사가 날린다는 게 있어요. 날린다. 예, 날린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가 이게 그 차곡차곡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기 없는 여론조사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돌출되는 거. 돌출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기구도 굉장히 설득하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대체로 설명은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지층이 결집해서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 거는 맞다. 네네네. 근데 이것이 이 정도로 나올 것 정도는 아니다. 보수층의 그 과표지 문제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네. 이런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계속 갈 거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갈 거냐 할 때 일정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지층 결집만 갖고는 추세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정하게 추세적으로 오르지만 그게 이 턱에 걸리는 거예요. 그 큰 변화 요인이 없으면. 지금 아까 뭐 저도 뭐 조혜진 의원님 말씀 일부 인정하는 거는 민주당이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동안 몇 차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실망하면서 중도층이 답변을 좀 거부하거나 지지를 철회하면서 무응답층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주저앉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내려간 거, 그것까지도 맞지만 지금 일부 그 저는 이제 갤럽하고 그 리얼미터 정도 자료는 좀 그래도 좀 제가 추세적으로 좀 신뢰하면서 보고 나머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그 두 갤럽과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을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지지도를 묻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국정을 안 하고 있는데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다소 의도성이 있는 거고 그것이 여러 가지 지금 말이 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몇 차례 나온 대통령 그 민주당 지지율에 약간 취한 게 있었죠.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탄핵과 내란 사태를 잘 정리해달라는 그 어떤 뭐 그 기대.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빠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체포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그 조사 결과에 따른 구속 기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저는 상당히 그 또 한 번 지지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지지율이 만약에 또 다시 변곡점을 맞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탄핵 심판 결정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언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탄핵은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는 6개월 가량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재판관 2명이 4월 18일자로 그만두게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수처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이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 영장 집행이 목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영장 집행이 완결되지는 않았다는 뜻을 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수처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영장 집행이 목표다. 이런 브리핑을 했다는 소식도 좀 함께 전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경호차장이 체포가 돼서 경찰버스를 이동 중이라는 그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공수처는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다라는 또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좀 현장에서는 약간씩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이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좀 이어가 주시죠. 예,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고 피해자로 좀 몰려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그만큼 높다는 걸 주시를 해야 됩니다. 저도 놀란 부분인데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론에 다른 그 흐름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처음에 제가 여론의 흐름이 있을 땐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정치 30년 하고 여론만 또 들여다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국민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제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각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정치가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 잘 못하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사실 핵심을 보면 국민의 마음을 잘 못 헤아려서 그런 거잖아요. 못 헤아려서 민심을 잘 못 헤아려서 자기들 관점에서만 보니까 국회에서만 이렇게 갇혀서 보니까 그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민심이 흘러가는지 몰라서 계속 헛발질하고 욕 듣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좀 여론조사 기관 이야기도 여론조사 기관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제가 쓴 표현대로 하면 혁명적인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솔직히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헌재의 결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지금 공정성을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벌써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빌미를 또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불복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핵이 그 인용이 돼서 결정이 난 다음은 그 인정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싹트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거를 촉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 이상으로 헌재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그런 빌미를 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법적으로 한 6개월가량 충분히 시간 주어져 있고 헌재의 재판관 2명이 그만둘 때까지 이걸 끝낸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빠르면 2월에 이걸 그 결정을 내릴 듯한 모습으로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란죄가 사실 핵심인데 그거 다 빼버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대통령 쪽의 반론권도 제대로 이제 보장 안 해주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래 되면은 결과가 나와도 그걸로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나요? 저는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험한 걸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시스템을 흔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뭐 동의하거나 부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나왔을 때 법원의 판단 잘못됐다. 우리는 참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판단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메시지 공격을 하기 전에 메신저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나기 전에 헌법재판소를 공격해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이나 권위성을 해가지고 그 불복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탄핵 이후에도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냐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 서초동 주변에서 얘기는 두 가지 설입니다. 빠르면 2월 말 3월 초, 늦으면 3월 말 4월 초 이 두 가지 설이 헌재에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것은 뭐 헌법재판소가 어떤 걸 기일을 정해놓고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은 신속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리가 공석이 장기화되면 국가적 혼란이나 국민적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하자.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후에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변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걸 가져오냐에 따라서 일정이 달려 있는 거지. 이것을 알겠습니다. 논란거리가 없으면 빨리 해야죠. 요즘은 좀 그 참고 삼아 환기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헌재가 일부러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를 이제 판단할 수 하는 척도가 박근혜 탄핵과 비교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그때 국회에서 통과된 게 12월 9일인가요? 정확하게 9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93일 만에. 12월 9일인가 그랬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게 3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서초동에서 나오게 된 두 가지 설, 그 공통분모가 3월이네요. 그러니까 빠르든 늦든 공통분모는 3월인 것 같은데 3월 초냐 이제 그렇죠. 말이냐 그 차인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63, 2일인가 그렇게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석 달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2월 말 3월 초, 늦어지면 3월 말 4월 초 아니냐 이런 거죠. 요걸 한번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라 박근혜 이런 대통령은 말씀을. 그때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말하자면 부당한 또는 불법한 행위로 해서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능한 탄핵 사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상의 형식상으로는 헌법상의 자기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범죄로 지금 치환을 시켜야 내란죄 처벌도 가능하고 탄핵 인용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거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조혜진한테 한번 좀 반문해 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뭔가 계엄을 선포하고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계엄 선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들은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예. 두 번째 계엄 포고령 1호에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공통된 진단이고 이미 그 자체에서 1차 판단은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출발은 그 조치의 근거는 헌법상의 그 대통령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만 이제 인정되는 순간에 그 계엄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했다는 게 거기서 판정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헌법 위반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일상에서. 왜냐하면 헌법 자체가 형법처럼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한 법이 아니고 큰 원칙을 규정한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엄도 있지만은 그 헌법에는 뭐 행복추구권도 있고 뭐 노동권도 있고 환경권도 있고 생명권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럼 당신이 그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직자가 제대로 준수했느냐 그러면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탄핵할 수는 없어요. 그걸 처벌하고 탄핵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헌법 위반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형사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인 것인 건데 지금 보면은 그 핵심인 내란죄는 빼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헌법 조항에 위반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핵을 인용을 확정하고 그게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구체적인 형법 위반이고 범죄 행위고 처벌받을 대상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변론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 다 빼버린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저항을 받는 거죠. 자꾸. 반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반론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게 내란죄를 뺐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걸 국민의힘이 일종의 그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니까 우리는 이번의 행위가 내란 행위에 의해서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헌법재판소가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내용상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논쟁도 많이 됐고요. 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저희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좀 바람은 방송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좀 완료가 돼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끝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공수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해서 체포영장 집행 조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밝혔고요. 브리핑에서 이 점 상황 종료 시점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금 공수처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뭐 가까운 시간 안에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 그렇게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요 점까지만 좀 전달을 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좀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상세한 내용은 이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